자, 오늘 8단원에서 8-3입니다. 지난주까지 세계화 이야기를 쭉 했었고, 또 오늘은 다른 주제예요. 평화.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화의 뜻이 나오는데, 봐봐요. 여기 보면 항상 학습 목표를 보세요. 학습 목표.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뭔데? 평화의 의미지, 의미. 의미라는 건 일단 뜻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학습 요소에 평화를 소극적 평화랑 적극적 평화로 나눠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소극적 평화의 뜻, 그 다음에 적극적 평화의 뜻 이렇게 알아야겠죠? 첫 번째, 평화를 다시 두 개로 나눠놨다. 그 중에 소극적 평화는 뭘까? 당연히 우리가 아직 얘를 읽지 않아도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2번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안고 있겠지, 그치? 적극적 평화는 소극적 평화를 포함해서 플러스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적극적 평화는 소극적 평화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 시킨 게 적극적 평화다. 그럼 일단 소극적인 평화의 뜻부터 봐야겠죠. 뜻 나옵니다, 여기.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자, 거기 좋죠. 어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게 뜻이에요. 소극적 평화가 뭐야? 그건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야. 물리적인 폭력이 뭔데? 앞에 예를 들어놨지. 전쟁, 테러, 이런 어떤 폭력. 그냥 어떤 폭력? 근데 폭력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테러를 우리는 무슨 폭력이라고 본 겁니까? 여기서 물리적인 폭력. 여러분 이제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아, 이게 소극적 평화의 뜻이구나.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이걸 소극적인 평화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나눈 학자는요. 갈퉁이라는 학자입니다. 갈퉁이라고 써주세요. 학자 이름. 자, 그러면 소극적 평화는 어떻게 실현될까? 방금 말했잖아. 전쟁과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니까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없애는 거죠. 전쟁, 범죄. 자, 범죄도 물리적 폭력에 들어있어요. 전쟁, 범죄, 테러와 같은 직접적인 폭력. 여기 좋다봐. 같은 표현을 지금 다르게 해놨지. 물리적 폭력 혹은 다른 말로 직접적 폭력. 그럼 이걸 제거하면 소극적 의미의 평화가 실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계라고 바로 나오지. 이 소극적 평화의 한계.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계를 갖고 있다고요.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얘는 분명히 제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평화? 네모에. 아, 그럼 이제부터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그 진정한 평화는 이거지. 그 다음에 설명할 적극적 평화와 더 결이 맞겠지. 직접적인 폭력 제거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격리 정책.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쓰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격리 정책을 우리는 따로 부르는 말이 있죠. 아파르트 헤이트. 그러면 아파르테이트가 뭐야? 뜻이에요,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격리 정책 혹은 인종 차별 정책. 격리라는 표현, 차별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일반적이죠? 아파트헤이트요? 아파르트 헤이트. 앞으로 아파르테이트가 뭐예요? 하고 이제 여러분이 물음표를 다시면 안 되겠지. 아파르테이트는 그냥 인종차별이 아니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이야. 다른 나라의 인종차별을 아파르테이트라고 부르진 않아. 이 나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파르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극적 평화만 가지고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한 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인 적극적인 평화. 아까 말했던 진정한 평화 조금 더 가까운 개념.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당연히 평화니까요.
직접적인 폭력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물론이고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직접적 폭력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 한 사회의 여기 이제 주입니다. 한 사회의 구조, 문화, 구조나 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폭력도 없어야 되고 간접적인 폭력도 없어야 돼. 선생님, 간접적인 폭력이 뭔데요? 앞에 나오지. 구조나 문화 때문에 발생할 거래. 이런 간접적인 폭력은. 그게 뭔데요? 그 아래 나와요. 구체적으로 간접적인 폭력이 뭔지 나옵니다. 여기. 뭐요? 빈곤, 기아, 각종 억압과 차별, 불평등. 그러니까 아까 아파르트 헤이트, 남아공이 예를 든 게 뭐야? 그 나라는 지금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공에 있는 그 나라가 평화가 진정하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얘기야. 왜? 인종차별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빈곤과 기아와 억압과 차별과 불평등이 남아있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까지 없어져야지만 진정한 평화, 즉 적극적인 평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8단은요? 그러면 간접적인 이런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가 적극적인 평화인데 갈등이라는 학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소극적 평화 진짜 중요한데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때 그때야말로 이 사람이 말하는 뭐 아까 진정한 평화는 여기 앞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럼 갈등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바로 뭐다? 적극적인 평화인 겁니다. 구조나 문화에 의한 이런 간접적인 폭력까지 없어진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의 적극적 평화 이론의 의의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필기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갈등의 이 평화 개념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 지금 부르면 쓰고 있죠?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 가로하시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고칠게요. 인간과 생명의 존엄이라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했다. 자, 이 문장에서 또 다른 개념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 국가안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인간안보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면 감 잡겠지.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게 뭐와 연결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극적인 평화와 연결되겠죠. 자, 여기 소극적 평화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국가안보 차원에서 즉 소극적인 평화만을 중요시 여겼던 차원에서 인간안보 차원, 자 이건 뭐와 연결되겠어요? 당연히 적극적 평화와 연결되겠죠. 확장했다. 갈등은 평화의 개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세요? 갈등의 평화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 이제? 여기 보면 국제평화의 중요성 가기 전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뭘? 구조와 문화에 의한 폭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자 넘기세요. 넘기면 주제 3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이 3번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 여중에서 이 두 개를 묶으면 되겠지. 구조와 문화적 폭력을 우리는 간접적 폭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얘를 간접적 폭력. 그러면 간접적 폭력인 예인 구조와 문화에 의한 폭력을 한번 볼게요. 평화의 반대 개념인 폭력을 이해하면 폭력이 없는 상태인 평화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평화를 설명할 때 폭력을 가지고 설명하면 된대요.
왜?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폭력을 설명하면 평화가 설명이 되겠죠. 폭력이 없는 상태가 뭐니까? 평화니까. 자,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거나 신체적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가 직접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전쟁, 살인, 폭행, 감금 등이 대표적인 직접적인 폭력의 예다. 우리가 가정폭력에서도요, 아이를 직접 때리고 감금하고 그런 건 다 뭡니까? 직접적인 폭력이지. 근데 그러진 않아. 굶기거나 때리거나 감금하진 않아. 하지만 계속 말로 이 모자란 놈아, 이 모자란 놈아, 네가 뭐가 되겠니? 그것도 뭡니까? 폭력이란 말이야, 언어적 폭력. 그런 언어적 폭력도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구조와 문화적 폭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직접적인 폭력은 폭력 현장에서 즉시, 자, 직접적 폭력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직접적 폭력의 특징. 그 특징은 이거지. 현장에서 즉시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라는 건 피해지. 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음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럼요. 맞았어. 상처가 남잖아. 구타했어. 당했어. 구타를 한 사람과 맞은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세상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볼 이 간접적인 폭력은 그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다음으로 간접적 폭력 중에서 먼저 뭐가 나오고 있어요? A. 구조적 폭력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방해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다. 많은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국에 만연해 있는 독재와 부패로 인한 폭력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 구조가 독재 국가에서는 경찰이나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이 민간인을 위하는 도와주는 존재가 아닌 폭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적 폭력은 그랬습니다. 문화적 폭력. 직접적 구조적 폭력의 토대가 된답니다. 얘가. 즉 이 문화적 폭력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저 위에서 배웠던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나타나는 거야. 즉 문화적 폭력이 얘네들을 만드는 뭐야? 바탕이 된대요. 바탕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신분제 시대 때 여성은 차별당했잖아요. 아무것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럼 그건 구조적인 폭력이란 말이에요. 여성은 학교에 갈 수 없다. 여성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다. 그거는 구조적인 폭력인데 그럼 그런 폭력이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베이스가 남성은 위대하고 여성은 천하다라는 유교의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문화적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폭력이다. 문화적 폭력은 나오죠. 어떤 사상? 유교 사상. 그 다음에 어떤 철학, 담론, 예술, 언어, 과학 등 여러분 문화적 폭력에 사상이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유교적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상 등에 잘 드러나지 않는 수단을 통해 가해진다. 사회에 퍼져있는 성차별을 강조하는 언어, 특정 종교나 집단의 철학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예술, 예전에 기독교 사회 유럽에서 종교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 종교 전쟁도 결국엔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문화적 폭력이 뭘 낳은 겁니까? 직접적인 폭력, 전쟁을 낳은 거예요. 무분별한 자연개발을 정당화하는 과학 등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여기서 이 말이 뭔데? 야, 우리는 이제 도로를 만들어야 돼.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갈아엎고 아스팔트를 깔아야 돼. 이런 것도 결국 자연 파괴는 결국 주변에 있는 인간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폭력, 간접적 폭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등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행복을 추구를 방해하는 문화적 폭력이 된다. 문화적 폭력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폭력, 즉 전쟁이 발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화적 폭력의 범위가 가장 넓다. 이렇게 봤습니다. 돌아갈게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국제평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제평화의 중요성. 그랬는데, 자,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어요? 1914년에 일어나서 1918년에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요, 뭐, 이거 시작이 유럽 전선은 41년이지만, 아시아 전선에서는 일본이 중국 본토를 1937년부터 보기도 하기 때문에, 설명은 뭐 1941년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1945년에 끝났죠. 보면 1900년대, 20세기 초중반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을 경험했다. 홀로코스트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자,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은 21세기가 된 현재는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은 없지만 내전, 그 다음에 국가 간 전쟁, 현재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이런 위협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제평화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다시 말하지 적극적 평화가 실현돼야지만 인류가 더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직접적인 폭력도 사라져야 되지만 전쟁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빈곤이 있고 기아가 있고 차별이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나오겠죠. 이제부터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원입니다. 즉 아까 8-3에서는 평화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는 각각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 대목이 뭡니까? 국제사회의 주체들이야.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 가장 기본이 되는 주체, 그건 국가죠. 우리 하나씩, 그 국가부터 하나씩 볼 겁니다. 여기 봐봐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 중에 가장 먼저 뭐 나오고 있습니까? 국가.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지.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체이자 기본이 되는 주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제사회 행위 주체다. 그게 바로 뭐다? 국가다. 우리는 국가를 한번 정의 내려봅시다.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 그래서 어디에다가 형광펜을 쓰냐면요. 여기 영토, 국민, 주권. 우리는 이 세 개를 뭐라고 부릅니까? 국가의 3요소라고 하지.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영토, 국민, 주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바로 이거지. 우리가 한번 뺏겨본 적 있는 것. 우린 영토나 국민을 뺏긴 적은 없어요. 땅을 뺏겼다는 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땅은 그대로 있잖아. 우리가 뺏긴 건 뭐였습니까? 주권이죠. 주권을 뺏기면 독립국가의 지위가 박탈당하고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는데, 자, 이 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게 바로 뭐다? 국가랍니다. 국가. 국가는 이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의 주체고, 또 하나 있지만 가끔 친구들이, 학생들이 나는 이게 너무 선생님한테 너무 당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국가는요, 여러분, 개인도 이기적이지만 국가는 더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국가는 국제평화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거.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 이게 가장 중요해. 아니면 국가는 필요 없어. 국가를 만든 이유가 뭐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이익을 쟁취하라고 만든 게 국가야. 선생님, 저 국가는요, 어떻게 A 국가가 B 국가를 침략해요? 물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면 당연히 지탄 받죠. 그것 정말 어떠한 전쟁이 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략했다? 그럼 당연히 비판 받고 지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인 나라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든 당한 나라든 자기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국제상의 행위 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는 다시 한번 발표해서 이렇게 뭐랑 뭐가 부딪혔을 때 여기 봐봐. 국제평화와 자기네 국가의 이익이 부딪히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거의 99.9% 뭐에 손을 듭니까? 자국의 이익입니다. 자국의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이 더 먼저야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란 얘기입니까? 국가란 얘기입니다. 다시. 그래서 어떤 친구가 여기가 시험 범위 들어갔던 학교가 있었는데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틀렸다고 했어. 맞아.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야. 나 국가의 이익에다가 다시 한번 가라고 쓸까요? 어떤 국가의 자국이지. 자국의 이익. 그게 최우선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인 국가가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활동을 안 하냐? 안 해요. 그건 자국의 이익이 그렇게 크게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합니다. 하지만 얘가 더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정부 간 국제기구. 자, 우리 정부 간 국제기구를 뭐라고 합니까? 씁니다. 대문자로 GO라고 쓰죠. 그러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간 국제기구는 얘들아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애들은 누구야? 국가야. 국가만 가입할 수 있어. 다른 애들은 안 돼. 이 정부 간 국제기구에 참가할 수 있는 거는 국가만이야. 자, 이 정부 간 국제기구는 말 그대로 정부만 가입할 수 있어요. 어떤 민간 단체들은 이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G5에 정부 간 국제기구. 국가를 가입 주체로 한다.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규범을 정립한다. 아무래도 회원이 다 국가들이다 보니까 국가들이 이 정부 간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국제규범 같은 걸 만들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GO는 뭐가 있냐?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엔이죠. 국제연합.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국제단체입니다. 그거 외에도 WTO는 WTO로 불리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우리는 WTO를 뭐에 들렸어? 세계무역기구도 WTO지만 세계보건기구 WTO예요. 물론 이제 이거 앞글자만 같은 거지 영어 뒷자리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WTO 하면 세계무역기구인데 세계보건기구인지 그래서 WTO라고 부르는 건 세계무역기구고요. 세계보건기구도 WTO군요. 그 다음에 IMF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 이건 정부 간 국제기구가 시험에 나오면 안 틀릴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틀리더라고요 또. WTO 그치 이상하다 생각했어. 후인데 WTO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군요. WHO예요. 고쳐줘요. 이제 생각났어요? WHO.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이런 것도 뭐, 대표적인 국가 간 국제기구죠. 자, 여러분이 안 틀릴 줄 알았는데 틀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국제연합 산하단체가 진짜 많습니다. 유니세프도 뭐야? 국제연합 산하단체야, 얘들아. 그러니까 UNDP라는 것도 있어요. UN이 앞에 들어가면 다 UN 산하단체니까 알겠지? 문제 풀 때 처음 들어보는 단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유엔으로 시작하는 건 다 유엔 산하단체. 즉 답은 뭡니까? G옵니다. 국가 간 국제기구. 왜 이걸 강조하는 거야? 국가 간 국제기구 외에도 뭐가 있으니까 이제 기타 등등등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이번엔 뭐가 나옵니까? 국제 비정부 기구가 나오죠. 국제 비정부기구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부잖아요. 그래서 non-government에서 NG가 되는 겁니다. 얘는 government가 되는 거고, 이건 non-government 그 다음에 그대로 기구에 O를 쓰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NGO죠. 국제 NGO.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건 국가는 안 돼. 그지? 왜냐면 비정부기구잖아. 그러면 국제비정부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뭐냐? 각국에 있는 개인 민간단체나 개인입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을 가입 주체로 한다. 근데 NGO는요, 국내 NGO가 있고 국제 NGO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건 전 세계적인 규모의 NGO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국제적인 연대, 함께 힘을 합쳐 하는 거지.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 지구촌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함께 노력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오겠죠. 어떤 조그만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뭐가 있어요? 환경이나 차별이나 억압이나 빈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비정부기구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니까요.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국제사면위원회. 자, 세 가지는 얘네들은 워낙 유명한 NGO니까 꼭 외워주세요. 국제사면위원회의 약자는 AI입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앞글자입니다. AI. 인공지능 AI 말고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랬더니 또 이걸 틀리더라고요. 이거 써주려고요. 엠네스티가 나왔더니 지금 국제사면위원회는 아는데 엠네스티는 몰라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이게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는 말 그대로 그린피스니까 따로 안 써도 되죠? 환경단체죠? 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하는 일은 뒤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얘는 약자가 영어가 아니라 불어예요. 불어. 프랑스 말. MSF. 국경 없는 의사회. 그래서 MSF랑 그린피스랑 AI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좀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 외에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누가 있을까? 개인은 개인인데 그냥 개인이 아니라 누구?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야. 선생님 너무 애매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말했지. 강대국의 국가 원수. 강대국은요.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죠. 그럼 이런 강대국의 국가 원수. 그 다음에 국제연합 사무총장 더 쓰세요. 그리고 강대국은 현직 대통령, 원수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총리제인 나라는 총리를 말하고, 뭐,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서거하셨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 근데 그 여왕의 아들인 찰스 몇 세입니까? 찰스 3세인가요? 그 양반은 이제 좀 영향력이 좀 떨어지긴 하죠. 어머니 엘리자베스보다. 자, 강대국의 전직, 선생님 그만뒀네. 전직 국가 원수. 그래서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바이든이지만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만뒀지만 되게 영향력 있는 뭐라고 개인이라고 말하죠. 전직 국가 원수. 노벨상 수상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어떤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가 한마디 하는 건 또 무게감이 다르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국적 기업의 CEO들. 기타 등등 세계적인 과학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도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 되겠죠. 뭐 세계적인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해서 우리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 너무 중요합니다, 얘네들. 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자. 넘겨보세요. 이거 어딥니까? 주제 4.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정부기구 3개. 여기 이제 AI 대신에 Save the Children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볼게요. 먼저 MSF 국경 없는 의사회 1971년 파리에서 중립. 자, 이들이 되게 독특한 건 중립이에요. 그래서 저 전쟁터에서는요, 적군 가군이 따로 없어요. 다 치료합니다. 환자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중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MSF가 갔다. 그러면 이제 다 치료합니다. 얘네들은 다친 사람은 누구나. 중립, 공평, 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 종교,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 자유잖아요. 구속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라는 기치 아래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때 국제 민간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죠. 국제 민간의료 구호단체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애들이 바로 군대가 아니라 얘네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위험한 오지의 전쟁터에 가는 대단한 단체죠. MSF.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명감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다음, 그린피스. 1971년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해 발족한, 자, 얘도 71년이고요. 얘도 71년이네요. 그린피스는 원자력 발전 반대,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저지 운동을 비롯하여, 우리 그린피스 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고래부 같은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의 비정부 기구입니다. 다음, Save the Children. 이름에서 할 수 있죠. 이름에서 아동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단체구나 라는 거. Save the Children을 창립한 에글렌타인제 여사는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문 초안을 만들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어린이의 생존과 보호 발달 그리고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어린이 아동단체까지 물론 AI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죠. 여기 보시면 잠깐 우리 주제 3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세계적인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들이겠죠. 개인들. 자, 일단 여기까지 한 챕터를 끝낼게요. 선생님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